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희님과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부터 일단 오늘은 영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내내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수요일이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모두가 기다리는,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나타나게 됩니다. 이날은 현대차나 NC소프트 개별적으로 이슈도 좀 많은 날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29일에는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됩니다. 2분기 GDP 수정치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갭의 실적 발표까지 실적 막바지로 가면서 마지막 기업들까지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역시나 지난달 PCE 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의 일정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해줬는데 비컷에 대해서 딱히 뭐 제재하는 발언도 없었고요. 분위기 좋게 잘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들이 좀 중요했을까요? 네, 잭슨홀 미팅 끝나고 뉴욕 증시가 다 상승해서 오늘 약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좀 약간 하락하는 아쉽네요. 모습들을 보이고 네. 있네요. 어쨌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강한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적인 멘트들을 우리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은 감소는 했지만 이제 고용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면서 네.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책 조정의 시간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줬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이제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물가를 좀 잡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고용 쪽으로 우선순위가 넘어갔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50bp를 인하하느냐 아니면 25bp를 인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했던 여러 가지 멘트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연설에서 뭐 점진적이다, 단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런 멘트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금리 인하 폭을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50bp까지도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막바지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맞죠. 지금 컨센서스는 근원 PCE 물가는 7월에 이제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7%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가는 계속 잡혀가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는 PCE 물가 지수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어쨌든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연준에서도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에 조금 더 중요성을 두고 관찰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PCE 물가지수 예전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9월 6일에 발표되는 그 8월 고용지표, 고용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8월에도 노동시장이 7월만큼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50bp를 인하할 것이고 만약에 노동시장이 7월보다 좀 괜찮았다,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25bp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웰스파고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8월 고용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로는 7월에 실업률이 4.3% 나왔었잖아요. 8월에는 이거보다 조금 줄어든 4.2%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업률이 7월보다는 조금 줄어든 감소폭을 보이기 때문에 50bp보다는 25bp가 조금 더 유력하고 실제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그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자면 50bp를 한 번에 인하했던 적들은
뭐 코로나라든지 커다란 위기를 제외하고서는 없었거든요. 없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25bp로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강한 시그널을 주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신호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받은 것 같고요. 다음 달 FOMC가 9월 17일에서 18일이잖아요. 이 전에 발표되는 뭐 이번 주 PC 물가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발표되는 8월 고용 보고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인하폭이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25bp 인하를 가장 좀 크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가운데 아직 남은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이라든지 혹은 물가까지 중요도의 차이는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지표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 간밤에도 그렇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씩 커지면서 이번에 금 가격이 또 다시 움직였더라고요. 네. 금 가격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금 가격도 상반기에 계속 신고가 랠리를 찍다가 이번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 한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금괴 가격 있잖아요. 이 엄청 하나의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네. 지금 13억 3천만 원까지 이제 하나 살걸 돌파했다고 그랬어요. 합니다. 돈이 있으면.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꾸준히 올해 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네. 상반기에 올랐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필두로 지금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금을 사들였던 이유들도 이제 상반기에 금을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을 매집하던 그 순매수 비중이 한 13%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20%까지 늘어나면서 이렇게 금 가격을 촉진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확실히 되면서 이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달러는 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금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 연준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강한 시그널을 줬고요. 여전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금매수세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다시 금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금 강세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또다시 금 가격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금 가격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일단 파월이 작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하지만 이제 좀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 컷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한국은행도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상황을 좀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또 결정하게 될 텐데 네. 사실 강한 시그널은 없었는데 맞아요. 국내는 어떤 상황이 좀 다르게 펼쳐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내수는 조금 부진한 영향이 네.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23년 이후로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만큼 물가라든지 내수 부진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5월에 금통위와 비교해서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이 뭔지 봤더니 5월에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2명 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2명이 조금 늘어나면서 4명으로 늘어났다라는 데 조금 다른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가나 뭐 내수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뭐 환율 분할 불안. 최근에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환율이 약간은 안정세를 보이고 맞아요. 있지만 네.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 그리고 환율 불안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두고 지금 금융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내수가 너무 부진한데 이거를 좀 손 놓고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내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진의 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수출 경기가 계속 호조가 됐지만 이게 내수로 같이 흘러들어오지 못했었잖아요. 이 시차가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 내수는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한국은행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익 개선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반기에 임금 상승이라든지 보너스 지급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시나 내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내수 부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우에는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가계부채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어쨌든 대체적으로 파월 의장과 비교했을 때는 좀 우리나라가 매파적인 느낌이 그렇죠. 강하고요. 결국 물가보다는 가계부채가 통화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은행권들도 다시 대출금리를 조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 10월에 또 이제 금통위가 다시 열리게 되죠. 그쵸.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런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약간은 짧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따라서 연내 인하를 하더라도 당장 다음 10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것도 약간은 불확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를 좀 중요하게 데이터로 잡더라고요. 보통은 가계부채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금리에 대해서도 결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보다 먼저 시행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쪽의 금리 인하 이후에 10월에 금통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기는 한데요. 미국은 고용, 이제 한국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좀 금리의 중요한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행됐던 실적 시즌도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제 커다란 실적 하나 남아있죠. 엔비디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발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워낙 그동안 호실적을 계속 경신해 왔잖아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주가가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이번 가이던스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올해 벌써 16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번 달에도 한 1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번 엔비디아는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전망을 다 높게 나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항상 이제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월가가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전망하는 추정치로는 순이익은 주당 64센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액은 287억 달러로 매출이 작년 동기,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한 113%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다른 기술주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었잖아요. 뭐 엔비디아 매출의 한 40%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잖아요. AI 투자에 대한 수익을 아직은 내지 못하고 맞아요.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AI 버블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통해서 앞으로 2025년, 2026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수요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부진하지 않고 네. 여전히 탄탄하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AI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다시 한번 AI가 주도력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비록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수혜는 고스란히 엔비디아 그리고 성장은 여전하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애플의 AI 모델에 엔비디아가 아니라 애플이 이제 구글 칩을 선택을 네, 하면서 TPU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악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차세대 GPU 블랙웰의 출시가 점점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악재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의 AI 칩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출하 지연에 대한 영향 더불어서 이제 기존 제품 호퍼 라인은 그래도 수요가 계속 견조하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이 호퍼가 블랙웰의 빈자리를 얼마나 상쇄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여전히 대세는 엔비디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컨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투자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그 투자처 중 하나가 또 엔비디아라고 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우려사항들 과연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줄지 어닝콜 내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이어서 당일에 또 국내 일정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요즘 현대차 인도법인 IPO도 진행하고 있고 주가랑은 다르게 사업적인 내용은 정말 탄탄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에서 또 올해 일을 받은 곳이 현대차, 기아 이쪽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사업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공개될 수 있을까요? 네,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현대차의 주요 경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목표를 발표하고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차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워낙 캐즘에 빠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신에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전기차를 대체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하겠다. 물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발언 자체가 악재가 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나 생산량 증대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사업인 수소라든지 로봇이라든지 UAM과 관련한 투자 아니면 계획들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현대차를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한 30에서 33%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맞죠. 현대차 본사의 자금 조달 계획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이번 발표에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차는 어쨌든 매년 10조 원 가량의 여러 가지 R&D라든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환원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하반기 현대차 주가의 최대 변수로 단정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니까요. 국내 시장의 이슈까지도 당일 이슈가 좀 많네요. 여러 가지 겹치니까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과 또 계속 이렇게 저희가 이 위클리 투자 하디슈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좀 진행을 했었는데 또 오늘이 아쉽게 또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한마디 어떻게 그동안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월요일, 원래 수, 금 이렇게 네, 하다가 맞아요. 길게 했어요, 월요일마다 저희가. 위클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진짜 여기서 좋은 앵커님들, 또 PD님들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울지 마세요. 왜 울지 마세요. 너무 좋았고요. 또 네. 이제 매 시간마다 항상 반겨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네. 너무 행복했던 촬영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희님과 저희가 또 오랜 시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전에 토마토랜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같이 고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하디슈 시간이었고요.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